안녕하세요. 책 읽는 머글입니다. 이번에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제목부터 수상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첫 번째 히트작이자 우리 채널에서 다룰 첫 번째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기 양로원 1층에 자기 방 창문을 넘어 도망치는 노인이 있습니다. 딱 100세가 되는 날 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싶지만 왠지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싶습니다. 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가로막거나 경찰에 신고라도 한다면 아주 김 빠지는 일이죠. 1시간 뒤에는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장도 초대되었고 한 지역 신문도 달려와 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성질머리 고약한 원장을 포함한 양로원 직원 일동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직 파티의 주인공만이 불참할 예정입니다. 그의 기억으로는 지갑 속에 100크로나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앞으로 도망다니며 지내야 할 터인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개를 돌려 양로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거처가 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꼭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죽는다고 하여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이 영감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지 찬찬히 듣다 보면 이 상황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알란 칼소는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마을을 몇백 미터 정도 걷다가 무릎을 조금 쉬게 해주기 위해 근처 예배당 뒤편에 있는 한 무덤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알란은 자신이 앉아있는 묘석 아래 누워있는 헨닝 알고트 손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헨닝이라는 친구는 그보다 자그마치 61년이나 먼저 세상을 떴다. 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헨닝이 왜 39밖에 안 되는 나이로 죽어야 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으리라. 하지만 알란은 그것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 양로원에 웅크리고 앉아 이젠 그만 죽어야지. 라고 되는 것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몸뚱이는 늙어서 삭신이 쑤실지라도 알리스 원장에게서 멀리 벗어나 실컷 돌아다니는 일이 이 친구처럼 6자 땅 밑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지 않겠는가? 알란의 생일 파티 도주 사건은 그의 과거와 번갈아가면서 진행됩니다. 중간중간에 웬 지겨운 과거 이야기가 튀어나오냐고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는데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의 과거가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알란을 이런저런 정치운동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알란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지만 거기에 끼어든다거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한편 지난 100년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성격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20세기라고 하면 전쟁, 파시즘, 인종 청소, 수용소, 종교, 혁명, 공화국, 자본주의, 공산주의, 원자폭탄 따위를 떠올릴 수 있지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급력을 낳았습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아무튼 1905년에 태어났고 외에 나열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알란 칼손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들었다. 알란이 만나길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믿는 사상이 있었는데 때때로 이러한 신념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극받았을 때 자신의 목숨,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없애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알란의 마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심어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혹은 알란 역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같은 편이라고 믿고 대했지만 이런 의도와 믿음은
번번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립니다. 알란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학교는 3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쓰기와 읽기와 세마기를 배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정치의식이 투철한 니트로글리세린사의 동료들은 그에게 세상사에 대한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알란의 인생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알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그 메시지가 소년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정착한 뒤에는 영원히 남았다.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 중 하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적어도 타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윅스훌트의 거실에 날아들었을 때도 알란은 가족의 전통에 따라 묵묵히 숲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을 뿐이다. 물론 다른 때보다 좀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말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숨을 거두었을 때 알란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연구차까지 나르는 광경을 주방에서 창문으로 지켜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안녕, 엄마. 그러고는 삶의 한 페이지를 넘겨버렸다. 어머니가 알란에게 남긴 메시지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었다. 알란 또한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흘리지 않았다.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불평하거나 남 탓하지도 않고 사뭇 유쾌하게 행동하는 알란을 보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내내 비참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은 가난해서 항상 빚쟁이들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집안을 책임지지 않고 일찌감치 혁명을 하겠다고 집을 멀리 떠나 돌아다녔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에서 혁명을 꿈꾸다가 느닷없이 왕정을 열렬히 찬양하는 체제 동조적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권력을 잡은 레닌 정부에게 어리석게 까불다가 우스꽝스럽게 목숨을 날립니다. 성인이 된 알란은 어쩌다 정부기관에 끌려가 인종 청소와 관련된 명분으로 몇 년 동안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고 거세당합니다. 훈련한 다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돈 한 푼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다 의도하지 않은 세계 일주가 이어집니다.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행이지만 실상 대양을 표류하는 다 떨어진 조각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위험하면서도 운빨이 끝내주게 좋은 여정길. 운빨에 끝내주는 기운이 종종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살면서 매번 억수로 운이 좋기만을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한편 그가 평생 받은 교육기간은 3년인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알란은 결코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원으로 취직한 니트로글리세린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상자에 담으며 다른 직공들이 시국에 대해 주고받는 논평들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었는데요. 알란은 점차 세상사에 관심을 보이고 틈틈이 신문도 챙겨보기 시작합니다. 첫 직장에서 폭발물 다루는 기초적 방법을 터득한 알란은 이 한 가지 재주를 잘 살려 미래의 폭탄 제조 전문가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만들어내는 폭탄이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이지만요. 양로원을 벗어나 마침내 버스를 타고 꽤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이동한 알란 칼손. 특별히 정해둔 목적지는 없기에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머물 곳이 필요했던 순간 율리우스라는 다소 자유로운 성향의 남자를 만나 잠시 쉴 거처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훌륭한 식사와 술까지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얻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음 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몇백 미터를 걷고 나자
그러잖아도 군뱅이 갔던 알란의 걸음걸이는 한층 느려졌다. 노인이 하소연하지는 않았으나 율리우스는 그가 무릎이 아프다는 걸 눈치챘다. 길 저쪽에 핫도그 노점이 보이자 율리우스는 만일 알란이 저 노점까지만 가준다면 자기가 이제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므로 핫도그 하나를 쏘겠으며 둘이서 타고 갈 수 있는 차량도 한 대 마련해 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알란은 자신은 이날 이때까지 어디가 좀 아프다고 징징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지금 와서 그런 짓을 시작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따끈따끈한 핫도그는 언제나 환영이라고 대답했다. 한적한 곳에 자리한 핫도그 가게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연을 가진 벤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요. 마침 장사도 안 되고 따분했던 베니는 장사를 때려치우고 함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차도 있습니다. 베니는 기꺼이 운전사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은 계속되고 나중에도 몇 명의 친구들이 더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이들은 살인을 서슴지 않는 국제 범죄 조직에 포착되어 쫓고 쫓기는 와중에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영감님은 위기의 순간의 대응 방식도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꽤 지난 뒤에는 새로운 친구이자 베니의 형인 보세를 만나는데요. 보세는 자신의 대꾸에 대한 베니의 대꾸에 내놓을 대꾸가 벌써 준비되어 있는 듯 다시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 알란이 두 형제의 말을 끊으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분쟁은 대개 네가 멍청해. 아니야 멍청한 건 너야. 아니야 멍청한 건 너라고 라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둘이서 보드카 한 병을 함께 비우고 나서 앞일을 생각하는 거란다. 문제는 베니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알란은 물론 그의 목까지 마셔줄 수 있지만 이 경우 효력은 장담할 수 없단다. 그렇다면 영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보드카 한 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요? 이 분쟁은 구약 성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골깊은 이야기인데. 보세가 물었다. 그 분쟁을 해결하려면 출병 개수를 좀 늘려야겠지. 하지만 원리는 같아. 알란이 대답했다. 보세벤이 형제의 다툼을 중재하는 알란의 제안은 그야말로 명쾌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네요. 알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 반대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될 터. 쓸데없이 미리부터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동의 이란에서 우연히 약간 큰일을 벌이고 난 뒤 알란은 어티저치에서 실로 11년 만에 조국 스웨덴 땅을 다시 밟습니다. 모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한 신사가 나타나는데요. Good afternoon, 미스터 칼송. 알란의 벤치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합니다. 이런 알란이지만 남자가 달랄의 시내 쪽으로 가는 대신 얼어붙은 현만 위를 걸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자 훔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다. 벼랑간 발밑에 빙판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갈라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장 97m에 달하는 잠수함은 알란과 그의 인도자와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얼음을 깨고 출현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뒤쪽으로 벌렁 잡아졌고 하마터면 둘 다 차디찬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다행히 둘 다 구출되어 훈훈한 잠수함 안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본댔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알란이 말했다. 상냥한 남자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설명을 시작했다. 한편 다시 긴 과정을 거친 과거의 한 시점. 어쩌다 보니 알란은 소련에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스탈린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 마주 앉은 알란. 여기서 알란은 흥겹기 그지없는 만찬 도중
약간의 말실수와 조금 당돌한 발언으로 멀고 먼 수용소로 직행하게 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블라디보스토크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도 끝내주는 운빨이 작용했다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죠. 간수들은 특별히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심지어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까지 살아남았을 정도니까. 물론 그는 거의 언제나 빈둥댔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알란 곁에 붙어 있어서 별로 표가 나지 않았다. 알란은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규칙을 하나 세웠다. 헤르베르트 당신은 당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 더 이상 징징대지 말 것. 나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기억력이 아주 좋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오. 헤르베르트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 뒤로는 모든 게 훨씬 나아졌다. 딱 한 가지 술 문제만 빼놓고 알란은 정확히 5년하고도 3주 동안은 술 없이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선언했다. 자, 난 이제 정말로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하지만 여기엔 마실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면서 알란이 말했다. 탈출을 위하여 새 친구 헤르베르트의 특별한 평판, 그리고 폭탄을 다루는 자신의 재주를 써먹을 예정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블라디보스토크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알란과 친구는 남서쪽의 야산까지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이제 죄수복을 입은 채 방향을 바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경찰과 국제 조폭에게 쫓기는 중에도 사건 사고의 중심인 백세의 알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북한으로 넘어간 과거의 알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읽으면 행복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읽을 때 행복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네요.